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그 집 아들 독서법. 사교육 중심지 대치동에서 독서로 살아남은 브릭 독서의 비밀. 작가 이지연, 출판사 블루무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이지연, 아트플러스 연구소 소장, 특목고 출신으로 스스로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진학했다. 사회에 나가보니 아이의 재능과 진학을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따로 있음을 깨닫고 15년 넘게 인문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진로와 공부, 행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독서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다.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적용한 소통과 교육 방식을 토대로 2017년에 독서 팟캐스트 그 집 아들 독서법을 아들과 시작하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다. 그 집 아들을 소개합니다. 박준서. 마인크래프트 게임과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14살 소년.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고 모험과 낭만을 좋아합니다. 불과 5년까지만 해도 책 읽기를 무척이나 싫어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독서와 글쓰기를 즐깁니다. 엄마와 함께 팟캐스트 방송 그 집 아들 독서법을 진행하면서 책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2019년에는 CBS 프로그램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청소년 연사로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집 아들 독서법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들 말대로 정말 독서가 답일까?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어렸을 때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되어보니 정말 그렇던가요? 이제는 공부만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딱히 대안을 찾지도 못했죠. 아이들은 예전처럼 공부만 할 수 없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누군가가 속 시원히 이게 답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요. 최근에 독서 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너도 나도 공부에 대한 대안으로 독서가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 독서법부터 북유럽 국가들의 독서법, 유명 지식인의 독서법, 학교 선생님의 독서법 등 수많은 독서법 책에서도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죠. 독서의 효과와 성공 사례,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모들이 아이들의 독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구입해서 밑줄을 쳐가며 열심히 읽고 또 읽습니다. 책에 소개된 몇 가지 방법들을 아이와 책을 읽으면서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모두 독서의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효과를 보기도 전에 많은 아이들이 독서를 중단하죠. 책 읽는 걸 싫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책을 읽어도 아이의 생각이나 표현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실패가 반복되면 부모들은 과연 독서가 답인가 하고 다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찾는 답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답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답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독서는 답이 아니라 답을 찾게 해주는 것.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는 자신만의 답을 가진 아이가 성공의 열쇠를 갖게 될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공부,
남들 다 아는 정보로는 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공부와 정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많고 미래에는 더 많아질 테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치화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아닙니다. 답에서 벗어나면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과거의 공부에서 벗어나야 하죠. 아이들이 키워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한 기초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자라면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키우고 실행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초 능력은 건축물의 초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초석이 튼튼하지 않으면 멋진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없듯 아이의 기초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능력들도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건물이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죠. 독서가 바로 이 기초 능력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독서의 역할을 무시한 채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사리 포기하고 그 중요성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학습만을 위한 독서는 백전백패다. 2016년 12달 학습법을 출간한 뒤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독서 상태를 진단하고 도움이 되는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초등학교 2학년 서연이 어머니는 평소 서연이가 쓴 글이 담긴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로 내주는 독후 감상문이었어요. 2학년 아이답지 않게 또박또박 잘 쓴 정자체 글씨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만의 표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느낀 감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죠. 어른스러운 표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내용도 매우 도덕적이고 교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연이는 참 어른스럽게 글을 쓰네요. 아이에게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글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에 부담을 갖고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글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답이 있는 생각을 쓰기도 하거든요. 혹시 서연이가 그런 경우라면 글이 조금 거칠고 정리되지 않아도 진짜 감정과 생각을 담은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 어머니는 칭찬을 예상하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날선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우리 애는 늘 학교에서 글 잘 쓴다고 칭찬받고 글쓰기도 최우수상만 받아오는데 그런 게 꼭 필요한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와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목적이 달랐던 탓이죠. 그러곤 교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1학년 아이를 위해 벌써부터 교과 연계 도서를 추천받으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히며 교과서 예습도 시키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어머니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어떻게 하면 독서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학교 숙제할 때 도움이 되는 책은 어떤 것인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학원에 가지 않고도 선행이 가능한지였습니다. 대부분 독서의 목적이 학습이었던 거죠. 목적은 분명하지만 이 목적은 실패 확률이 매우 큽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을 즐기지 않고 의무적으로 읽거나 또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책 읽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이고 결국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막연한 독서는 결국 독서를 포기하게 만든다. 아들과 함께 진행하는 독서 팟캐스트 그 집 아들 독서법을 시작한 후에도 가끔 지역별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임에 오신 어머니들께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왜 아이에게 책을 읽히려고 하는지입니다. 대부분은 지식, 상식의 습득을 그 이유로 말씀하셨고 독서를 통해 부모가 못해주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지식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독서를 통해 단순히 정보의 양을 늘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독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는 정보들 사이의 유연성을 만들지 못하고 아이의 머릿속에서 정보는 나달갱이로 돌아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아이들은 개념을 묻는 질문에 나 그거 들어봤는데? 나 그거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정보들 간의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정작 그 정보들이 필요할 때 아이가 머릿속에서 가져다 쓰질 못하는 거죠. 게다가 책에서 읽은 내용임에도 아이는 학교 숙제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다시 찾습니다.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정보들을 가져다 숙제를 하는 것이죠. 분명 책에서 읽었고 직접 체험도 해본 것인데 왜 아이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인터넷에서 정보를 다시 찾을까요? 아이의 머릿속에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만 결국 이런 독서는 실패합니다. 마치 귀한 송로버섯에 밀가루를 덕지덕지 묻혀 튀김 요리를 해먹는 것과 같습니다. 책이 가진 영양가들은 다 날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처럼요. 간접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께 왜 책으로 간접 경험을 시켜야 하나요? 책에서 어떤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나요? 하고 물으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처럼 독서의 이유가 모호하면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 할지, 책을 읽고 뭘 더하게 하면 좋을지, 책 선정부터 독후활동 지도까지 모든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책 읽기로 어떻게 아이를 이끌어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의 독서를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요. 더 큰 문제는 독서의 주체인 아이조차 자신이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조차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숙제를 하기 위해서나 부모가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서, 즉 막연한 독서는 아이가 독서를 금방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독서가 필요하다. 팟캐스트 그지바들 독서법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이 방송을 왜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책을 읽고 아이와 엄마가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저 역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아들은 왜 책을 읽는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지바들 독서법 10부 엄마, 책은 왜 읽어야 해? 중에서 우리는 책을 왜 읽어야 하지? 애들도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어. 나도 마찬가지고. 책 안 읽는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안 읽게 되고 책을 읽는 목적이 사라지지. 근데 책을 제대로 읽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책을 계속 읽게 됐어. 책 읽는 목적도 찾게 되었고 나는 책의 내용을 해석해보고 책 속 인물들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눈치가 늘더라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도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됐어. 그래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게 됐고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엄마 어렸을 때는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책 읽어라 해서 읽었어. 근데 그렇게 책을 읽으면 아이들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한 번쯤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물론 이야기한다고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준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도 책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재미를 경험하면 아, 이게 책을 읽는 재미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알아야 더 책을 읽게 되지 않을까?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잖아. 글은 소통의 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저자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TV에서 강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잘하잖아. 내 생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들 말이지? 서로 대화하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그것들이 동시에 되는 게 책이잖아. 물론 직접 저자랑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한 명씩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게 독서지. 엄마도 그걸 어른이 돼서 알았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 책도 사람입니다. 책이란 사람은 아이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혹은 아이와 아주 다른 삶을 살아서 더 오랫동안 만나봐야 친해질 수도 있고요. 생각이 달라서 친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와 비슷하죠. 그 사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또 읽으며 책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책에게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것이 독서입니다. 아이는 책과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과 잘 맞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 책을 읽는지도 알게 되고요.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는지, 책 속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 좋아서 읽는지, 혹은 작가와 소통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읽는지 말이죠. 무슨 일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 목적이나 의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금세 포기합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도 좋아하는 일이면 꾸준하게 열심히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힘을 내죠. 아이가 독서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독서다운 독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과 아이가 시간을 갖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진짜 독서 말입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는 독서로는 아무리 좋은 독서법이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독서, 초등 시기에 꼭 시작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진짜 독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잘하고 익숙해지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극복을 통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 앉고 일어서고 걷고 뛰는 모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자연스레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부모는 아기가 일어설 수 있게 손을 잡아주고 걷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줍니다. 처음엔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내 아이는 혼자서도 잘하게 되지요. 독서도 그렇습니다. 아이의 독서 능력을 키우려면 책 읽기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책을 천천히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며 함께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도 충분해야 합니다. 취약전부터 초등 시기까지는 독서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죠.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하고 과목별 수행평가가 많아 시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원도 두세 곳 다니고 학원 숙제까지 있다 보면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을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아이가 독서를 시작하게 하세요. 숙련된 뇌를 만드는 독서의 힘. 2011년 방송된 EBS 교육 대기획 학교란 무엇인가에서는 유아부터 초등까지의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독서를 할 때 뇌의 다양한 부분들이 활성화되는데 초보 독서가와 숙련된 독서가의 뇌의 활성 부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초보 독서가의 뇌는 1차선 도로와 같습니다. 반면 숙련된 독서가의 뇌는 8차선 도로에 작은 다른 도로들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덕분에 숙련된 독서가는 초보 독서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독서가 뇌에서 이동하는 정보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넓히고 길과 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숙련된 독서가의 뇌를 갖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듣고 말하고 읽는 연습이 필요하죠. 독서는 아이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며 왜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선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등 사소한 일상과 목표에서부터 큰 목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를 공부만 잘하는 아이, 엄마가 시켜서 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 아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초등 시기부터 독서를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아이가 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시기는 진짜 독서를 습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영부영 보내면 언젠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취학 전에 읽으면 좋은 책. 취학 전 아이들에게 언어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 능력이 급격히 느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는 글자를 읽어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석도 해줍니다. 그림을 보며 이야기하거나 주인공의 행동이나 상황을 언급해주기도 하죠. 이처럼 책은 부모와 아이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매개체입니다. 때문에 아이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책을 추천합니다. 그러려면 아이의 관점에서 쓰인 책이 좋겠죠. 또래 친구들 이야기, 엉뚱한 상상이 담긴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 아이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 책을 함께 읽어보세요. 아이가 할 말이 많은 책일수록 책 읽는 시간의 즐거움은 더 커집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만큼 그림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이미지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관찰할 것이 많은 그림책을 선정하곤 합니다. 관찰할 것에는 그림의 형태, 색감, 구도 등 그림을 이루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고정관념을 주는 이미지는 아닌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을 주는지, 새로운 색감들로 아이의 감성을 자극하는지, 이미지가 많지는 않으나 표현이 확실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요. 그래야 아이와 그림을 함께 보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초등 저학년에 읽으면 좋은 책. 7살과 8살은 비록 1살 차이지만 아이의 생활은 많은 부분 달라집니다. 아이는 상냥하기만 했던 유치원 선생님과는 다른 엄격하고 무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냥 귀여워만 해주던 엄마가 갑자기 공부에 대해 부담을 주기도 하죠. 아이는 이런 모든 변화들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아이의 입장에서 쓰인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진솔하게 담긴 책을 읽으면 아이는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책을 읽음으로써 위로도 받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죠. 평범한 일상을 다룬 책도 좋습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일들만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도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아이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일상도 가치 있고 특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비문학 책도 좋습니다. 단 비문학 책은 학습을 목적으로 쓰인 것이 많다 보니 정보 전달의 목적을 두거나 정보의 양만 많은 책이 있습니다. 독서로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생각의 양을 늘려줄 책을 권합니다. 환경이나 사회, 경제 등 세상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좋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내가 모르던 세상을 알게 되면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가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법. 이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낳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책을 읽게 됩니다. 독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초등 고학년에 읽으면 좋은 책. 초등 고학년이 되면 재미를 위한 가벼운 스토리의 책부터 학습을 위한 정보 중심 책,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문학책 등 다양한 책을 골고루 읽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깊이 있는 사고를 가능케 하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기 아이들이나 부모님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보 위주의 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봐. 하늘에서 뭔지도 모르는 빛이 찢을 듯한 소음을 내며 땅에 떨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 공포가 어마어마했겠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 선사시대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느꼈을 신의 존재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질문했죠. 과학을 잘한다고 늘 자랑하던 민우가 대뜸 대답했습니다. 에이 선생님, 번개는 정전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니까 번개가 먼저 치고 천둥이 그 다음에 쳐요. 민우의 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죠. 어쩌면 자신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대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민우처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아이는 아는 게 많은 똑똑한 아이로 비칩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사고를 요구하는 독서보다 정보를 습득하는 독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답에서 조금만 벗어난 질문을 하면 아이는 당황합니다. 혹은 답이 있는데 굳이 다르게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정보 습득에만 치우친 독서는 아이의 사고를 정보의 틀에 가둬 진짜 독서를 방해합니다.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책의 어느 부분에 답이 있는지부터 찾으려 하기 때문이죠. 지식은 양날의 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력이 커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정답을 찾는 독서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비문학 책은 어려운 정보들을 학습하기보다 비판적 시각으로 정보를 판단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을 권합니다. 미래의 과학에 관한 책을 예로 들어볼까요? 최첨단 기술이 나열된 책보다는 미래의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장점과 단점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좋아요. 문학책은 등장인물에 공감하고 인물 사이의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책, 시대적 해석이 필요한 책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넓은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하나의 문제를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시기니까요. 좋은 책을 고르는 것, 행복한 독서의 시작입니다. 아이와 함께 나만의 책 선정 기준을 만들어봐도 좋고 부모가 아이의 성향에 맞게 기준을 세워도 좋습니다. 아이가 세상과 자신을 바르게 보고 가치관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책을 고르면 이미 독서할 준비는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아들이 책을 고를 때 고려하는 책 선정에 도움이 되는 기준들을 소개합니다. 취학 전,
관찰할 거리가 많은가? 그림이 글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새로운 색감으로 아이에게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줄 수 있는가? 그림과 어울리는 다양한 어휘들이 사용되었는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가?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된 그림인가? 초등 저학년. 아이의 입장에서 쓰여 있는가? 아이가 공감할 만한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가? 다양한 일상이 담겨 있는가? 아이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가? 이분법적인 사고는 없는가? 넓은 시각을 길러줄 수 있는가?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가? 시각적 자료가 충분히 들어있는가? 초등 고학년. 아이가 알기 쉽게 글과 그림이 적절히 들어있는가? 정보의 양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시대적 배경 등 아이가 생각할 거리가 충분히 들어있는가? 정보가 많지 않아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가? 다른 영역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하는가? 논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가?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가? 충분히 사례들이 들어있는가? 아이의 사고 능력을 키우는 독서 대화법. 아이들은 소통의 천재죠. 늘 왜라는 질문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기도 하고 사람과 소통하기도 하죠. 독서 역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책과 아이가 소통을 하는 것이죠. 또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독서 대화는 책을 매개로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는 것이고요. 독서 대화는 책을 반복해서 읽고 해석하며 생긴 생각의 싹을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줍니다. 대화 상대와의 좋은 관계는 햇빛의 역할을, 좋은 질문은 물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아이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라. 독서 대화는 책 내용으로 보다 깊게 사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며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독서 대화가 가능하려면 먼저 부모와 아이가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보통 아이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나 봅니다. 6학년 서연이는 수업이 시작되면 한숨부터 쉽니다. 엄마와는 대화가 안 된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댑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서연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었고 결정은 다 서연이가 했어요 하고 얘기하시더군요. 그런데 서연이는 엄마가 매번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요 하고 말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서연이 어머니도 아이의 말을 다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본인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게끔 질문을 했고 아직 어린 서연이는 엄마의 권위적인 질문에 어쩔 수 없이 답을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주장을 했던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화는 한 사람이 정해놓은 답으로 상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죠. 집에서의 대화를 매우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학습 방법인 하브루타는 우정 또는 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는 아랍어 단어입니다.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화는 동등한 관계, 존중하는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아이와의 독서 대화도 마찬가지. 아이를 동등한 관계로서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열린 질문이 좋은 대화를 만든다. 그지바들 독서법 38부. 여행이 보여주는 또 다른 세상 중에서. 나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온 네 나라 중에 릴리펫이 제일 재미있기도 제일 별로이기도 해. 왜? 릴리펫은 계급의 구조가 뚜렷하고 왕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블랙퍼스큐라는 이웃대국이랑 달걀 전쟁을 하고 높은 구파와 낮은 구파로 나뉘어서 싸우잖아.
릴리펫은 쓸데없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 준서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그 생각은 네 기준으로 말한 거잖아. 왜 그런 것들을 쓸데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로 싸우니까. 높은 구파와 낮은 구파 둘이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싸우기만 해. 그냥 중간굽을 신으면 안 되나? 그 나라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잖아. 해결책이 뻔한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책을 통해서 준서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준서랑 같이 책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 내 어떤 생각? 방금 준서가 이야기한 거. 준서의 기준에선 굽높이를 중간으로 하면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응. 그건 준서의 기준에서 해석한 내용이고 준서의 관점이지. 그래서 엄마는 준서와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준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지 알 수 있어. 독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맞아. 아들과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나눈 대화입니다. 아들은 일부에 나오는 릴리펫이란 소인국에서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 서로 싸우는 것을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해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럼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저는 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어서 재미있다는 말로 대화를 이어갔죠. 엄마가 자신의 생각을 듣는 것을 재미있어 하자 아들은 우쭐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자신의 생각을 한참 펼쳤으니까요. 질문은 대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독서 대화로 아이의 생각을 끌어올리려면 열린 질문이 필요합니다. 답이 있는 질문 또는 질문자가 듣고 싶은 답을 미리 생각하고 하는 질문은 열린 질문이 아닙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답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로 느낀다면 그것 또한 열린 질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린 질문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질문으로 아이와의 독서 대화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미국 교육계의 거장인 버니스 메카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는 뇌가 이성적 사고를 하는 뇌와 감성적 사고를 하는 뇌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의 뇌는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이성의 뇌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즉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반해 감성의 뇌는 가치, 의미, 상상력, 감정, 가능성,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는 책을 읽고 아이가 어떤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상상하는지, 아이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감성의 뇌가 던지는 열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집 아들 독서법 59부, 영화 개들의 섬 중에서. 이 영화에 개들이 투표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쓰레기 섬에 사는 개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투표를 하지. 주인공 아리타가 사는 메가사키시에서 시장 선거를 할 때도 투표 장면이 나와. 이 투표 장면이 영화에 잔재미를 주는 것 같아. 맞아. 메가사키시의 고바야시 시장은 투표 결과를 조작해서 재당선이 돼. 어떻게 인간이 개들보다 못하지? 개들이 사는 섬과 인간 세상을 대비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거지. 나는 영화를 볼 때 투표하는 장면들을 단순히 잔재미를 주려고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투표 장면을 엄마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네. 개들이 투표하는 장면이 너무 웃겨서 왜 저런 설정을 했을까 하고 생각했지. 맞아. 고바야시 시장이 재당선되는 장면을 괜히 넣었을 리가 없지. 영화 개들의 섬에서는 개들의 세계와 인간 세계 모두 투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투표 방식은 다릅니다. 개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서로 의견을 물어봅니다. 반면 인간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부정행위를 저지르죠.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개와 인간의 다른 투표 방식에 대해 해석을 했고
아들은 미처 그 부분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투표 장면을 엄마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네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투표의 경험이 많고 아들은 적기 때문에 저보다 투표 장면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각자의 경험치는 다른 해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은 다른 생각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생각들이 오고 가는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하며 생각의 폭을 넓혀주기도 합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 생각도 더 많아지고 아이가 할 말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책 읽기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책 읽기는 아이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책을 읽으면 질문이 생기고 질문에 답하려면 생각해야 하고 그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죠.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갖고 해결해가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는 스스로 알아서 뭐든 잘합니다. 공부도 잘하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수업 시간에도 훨씬 적극적입니다. 선생님이 전달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배경 지식과 맞물리게 해보기도 하고 정보들을 재구성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주어진 문제나 과제들도 이 방법이 더 좋을까 저 방법이 더 좋을까 하며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이런 아이는 모둠 활동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아이들끼리 하나의 결과물을 내야 할 때 리더의 역할을 하죠.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도 유용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하려면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숙제를 할 때 많이 이용하죠. 하지만 그 중에는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쓸데없는 정보도 꽤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전부 사용하여 간혹 숙제가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혼자 숙제를 못하면 부모가 자료를 찾는 것부터 숙제를 끝낼 때까지 일일이 다 도와줘야 합니다. 일하는 엄마라면 절대 못할 일이죠. 비판적 사고를 가진 아이는 숙제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버려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숙제를 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의 힘은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아이가 클수록 독서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이가 뭘 해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브릭 독서를 시작하세요. 사고의 폭이 넓은 아이로 만든다. 아이에게는 온 세상이 읽을 거리. 아이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학교 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냥 보기도 하고 길가에 핀 민들레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죠. 집에서는 엄마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의 전체 혹은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무심코 버스 정류장을 본 아이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몇 명이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반면 길가에 핀 민들레를 자세히 들여다본 아이는 꽃의 모양, 색, 냄새뿐 아니라 봄, 꽃가루, 알레르기 등 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겠죠. 저는 아들과 길을 걸으며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셜록 놀이죠. 영국 BBC에서 만든 드라마 셜록을 좋아해서 만든 놀이입니다. 드라마 속 셜록은 뛰어난 관찰력으로 사건의 단서들을 찾아냅니다.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장소나 사람, 물건에서 단서들을 찾아내고 사람의 옷차림이나 작은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
생활 패턴 등을 추리하기도 합니다. 셜록은 그렇게 모든 단서들을 이런저런 방법들로 얼개를 만들어 추론합니다. 아들은 매회 1분이 채 되지 않는 셜록의 추리 장면을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길을 걷다 보이는 것들을 관찰한 뒤 추리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셜록 놀이를 하기 시작했죠. 이 놀이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하기 좋습니다. 우리는 건널목 반대편에 서 있는 한 가족을 관찰했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서 있고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추리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지금이 1시인 걸로 봐서 저 가족은 외식을 하러 나왔을 거야. 그런데 여자아이는 엄마 아빠가 고른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 아이는 다른 식당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이는 표정이 좋지 않아. 지하철역 앞에 건널목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이 가족은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 갔다 온 거야. 엄마 아빠는 그곳이 재미있었는데 아이는 재미가 없고 힘이 들기만 했던 거지. 그래서 아이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우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추리놀이를 계속했습니다. 누가 더 추리할 거리를 많이 찾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열심히 주변을 살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돌멩이 하나도 유심히 관찰해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독서. 우리의 셜록 놀이가 탄생한 배경도 책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추리소설을 즐겨 읽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때 처음 아서 코난 도일의 청소년용 셜록 홈즈를 시리즈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꺼운 케이스에 10권 남짓 들어있는 얇은 시리즈를 틈만 나면 읽고 또 읽었죠. 읽기의 재미가 셜록 놀이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브릭 독서로 책 속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분석해 본 경험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은 것들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관찰놀이는 매일 아침밥을 먹을 때도 이어집니다. 보통 밥을 먹을 땐 TV를 보지 마라 하는데 우린 꼭 TV로 뉴스를 보며 아침밥을 먹습니다. 아침마다 보는 뉴스 속 세상 이야기가 식사 시간에 대화를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프기도 안타깝기도 신기하기도 한 세상 이야기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됩니다. 뉴스를 본 뒤로 아들은 주변 환경을 더 관심 있게 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길 모퉁이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플라스틱 커피컵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누가 커피 마시다가 컵을 아무렇게나 버리고 갔어. 조금만 가면 쓰레기통이 있는데. 읽기가 재미있으면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아이가 보고 들은 것 등 경험한 것들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주변의 사소한 것들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조선시대 문장가인 저암 유한주는 아는 것과 보는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지직위진의 애직위진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독서가 우리에게 준 다양한 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새로운 알미, 세상을 더 잘 보게 해줄 거예요. 평생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본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읽다 보면 생각이 생깁니다. 풍선이 부풀듯 생각이 어느 순간 확장되기도 하지만 생각으로만 머물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독서를 하면 본 것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나의 경험이나 지식과 만나 나만의 멋진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로 만든다. 깊은 사고가 아이디어를 만든다. 세상에는 창의적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죠. 창의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기를 수 있는 걸까요? 상당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는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창의적이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누구나 창의적이죠. 만약 내 아이가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아마도 아이가 깊이 있게 사고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또 표현하지 않아서일 테고요. 아들이 4학년 때 구정화 작가의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를 읽고 어린이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엄마, 애들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대. 엄마,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는데 어른들은 왜 아이들을 학원에만 보내? 놀지도 못하잖아. 엄마, 다른 나라 아이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아동 인권이 있어?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아들은 책을 읽고 어린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권리들이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들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뭔데? 나는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이 노는 편이잖아. 내가 놀았던 것 중 재미있었던 것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는 거야.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느라 놀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죠. 우리 가족은 노는 걸 좋아합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저녁마다 보드게임을 했고 주말엔 홍대 근처 보드게임방에 가서 새로 나온 게임들을 탐색했죠. 잘 놀았던 경험이 권리에 대한 관심과 맞물리면서 아들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킬 놀이 프로젝트를 탄생시켰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반 회장이 되어 자신이 만든 놀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점심시간마다 놀이 프로젝트를 해도 된대. 아들은 신이 나서 반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어떤 놀이를 개발해서 같이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지 밤 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놀이 프로젝트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됐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놀이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들은 누구나 포스터를 만들어 놀이 참가자들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포스터를 보고 각자 하고 싶은 놀이를 신청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놀 권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책을 읽은 뒤 깊은 사고로 생긴 아이디어 덕분에 놀이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프로젝트는 아들에게 엄청난 성공 체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아들은 환경책을 읽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친구들과 환경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의 생각을 퍼뜨릴 기회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책을 읽으면 환경 프로젝트로, 과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 과학 프로젝트로, 아이디어를 계속 보이는 것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깊이 사고하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창의력이죠. 아이에게 책을 읽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 원시시대에 누군가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었고 그 도구의 발명 덕분에 사람들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의 누군가는 보이지도 않는 신들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 이야기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인도의 누군가는 숫자를 발명했고 메소포타미아의 누군가는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발명품을 잘 사용하고 있죠. 그 옛날 그들이 창의적인 발명가, 소설가, 수학자, 과학자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창의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즘 아이들처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세상을 잘 읽는 일이었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그 생각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며 자신의 것을 만들고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무엇이든 쉽게 배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깊이 사고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를 빨리 익히고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깊은 사고는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결코 나만의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창의적 인재를 원합니다. 창의적 인재는 남보다 많은 정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기존의 지식을 자신의 기준으로 모으고 엮어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나만의 것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뜻합니다. 여기서 나만의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사고방식일 수도 감각적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이나 사회성일 수도 있고요. 그 형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죠. 나타난 재능과 생활 환경이 모두 다르니까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만 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만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릿속에 만들어진 생각들을 꺼내어 보이게 도와줘야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인 존 로크는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줄 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를 잘 읽은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행동을 잘 읽는 사람이 훌륭한 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창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깊이 생각하고 떠올린 아이디어를 행동으로까지 옮기는지 여부가 결정합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창의적 인재에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구나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책을 읽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만 주면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하며 기다려주세요. 초등 1, 2학년 브릭 독서법. 진짜 독서를 통해 나를 찾는 시기. 나를 알아야 세상도 보인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3분 안에 소개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가족, 학력, 전공, 하는 일, 취미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나를 이루지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만큼 나에 대해 소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아직 전공도 없고 직업도 없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땡땡 초등학교 땡학년 땡반 땡땡땡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저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너는 뭘 좋아하니? 친구랑 노는 거요. 그래? 친구랑 노는 게 왜 좋아? 그냥요. 우리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독서 이야기를 하다 뜬금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독서가 나를 찾는 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나를 찾을 수는 없죠. 몸에 좋은 비타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처럼요.
진짜 독서, 온전히 나의 것이 된 독서만이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이들에게 너는 누구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왜 네가 되었는지, 너의 생각은 어디서, 왜 생겨난 것인지, 행동, 시선 등까지 모든 것에 대해 왜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자신을 들여다보기가 힘이 듭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보다 주변에서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아니까요. 주변에서 생각하는 자신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세상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 세상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다. 세상이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스펙이 많은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이의 경험과 생각이 만든 아이만의 스토리를 원합니다. 실패했던 경험도 좋고 부끄러웠던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왜 부끄러웠고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고 싶어서죠. 그것이 아이 자신이니까요. 세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이를 나만의 이야기가 풍부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을 보며 느끼는 작지만 소중한 감정들, 세상 안에서 반경을 넓히는 아이의 작은 행동들,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 아이는 성장하며 자신의 이야기도 차곡차곡 만들어갑니다. 그 성장을 돕는 것이 바로 독서죠. 독서야말로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다 넓고 깊게 만들어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을 때 기회가 생깁니다. 아이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죠. 아이가 원할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브릭독서법을 실천하려면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빠른 시간 안에 아이의 독서 능력이 향상되길 원한다면 이 책이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브릭독서는 조금씩, 천천히, 꼼꼼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아이가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세요. 분명 아이가 기대 이상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이의 다양한 감정을 담은 책 읽기. 사람들 개개인은 모두 다른 나입니다. 사회라는 공동체 집단에서 생활하며 생각이나 행동이 닮아가기도 하지만 나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이 있는 주체적인 나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족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의 사회를 거쳐 유치원, 학교라는 점점 큰 사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조금씩 아이들이 나다움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짜 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애는 아직 한글을 못 써서 걱정이에요. 너무 놀게 했나 봐요. 어디 좋은 학원이나 선생님 있으면 소개 좀 해줘요. 동우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는데 동우 어머니는 온종일 동우와 같은 반 아이 엄마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아이의 부족한 점을 고민하며 학원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죠. 동우는 통화 내용을 듣고 엄마가 자신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신이 부끄러워졌고요. 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은 나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아이의 수학 실력이나 다니는 학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너 수학학원 어디 다녀? 너 곱하기 할 줄 알아? 곱하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아이는 처음엔 곱하기를 할 줄 모르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의 말에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뭔지 모를 수치심을 느끼죠. 그리고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짜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엄마가 실망할까봐, 선생님께 혼날까봐, 친구들이 무시할까봐 아이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부끄럽지 않으려고 잘 몰라도 잘 아는 척하게 됩니다. 독서의 독이 되는 아이의 가짜 감정. 브릭 독서에서는 나라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독서에서 얻은 정보를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의 가짜 감정들이 독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도 감동했다, 훌륭하다, 재미있다와 같이 마치 정답 같은 가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와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표현한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왜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왜 그 인물이 본받고 싶어? 이런 질문에 아이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한다면 가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가짜 감정들은 감정의 원인이 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짜 감정 표현에 익숙한 아이들은 진짜 독서를 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아이는 책을 읽으며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교훈이나 웃긴 상황이 설정된 곳, 주인공이 훌륭한 일을 한 부분처럼 책에서 감정을 느낄 만한 곳을 억지로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와 책을 함께 읽으며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책 속 이야기와 비슷한 아이의 경험을 꺼내 아이의 감정과 연결시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 독서를 잘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책을 읽으며 느끼는 감정들이 책의 내용을 공감하며 읽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또래 아이들의 다양한 감정이 담긴 책 읽기는 아이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단테의 그림책 그 녀석 걱정은 이 시기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걱정이란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합니다. 어느 날 주인공 여자아이 머리에 파란색의 작은 콩알 같은 것이 붙었습니다. 떼어내도 다시 아이에게 와서 붙었죠. 그리고 머리 위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 파란 물체의 정체는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파란 것이 자신의 걱정인 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것이 거인 만큼 커져버리자 아이는 물체에게 소리를 지르죠. 넌 누구야? 너 뭐야? 왜 날 괴롭히는 거야? 그러자 파란 물체는 말했습니다. 나 몰라? 나는 내 걱정이잖아. 네가 날 불렀으면서. 자꾸만 사라지라고 외치는 아이에게 파란 물체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똑바로 봐. 그리고 잘 생각해봐. 너한테 왜 내가 왔는지. 아이는 그제야 자신의 걱정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황선미 작가의 초대받은 아이들은 좋아하는 친구로부터 생일 초대를 받지 못해 속상한 주인공의 감정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주인공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기도 하며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그 감정들을 잡아내기 힘들 수 있지만 천천히 읽다 보면 주인공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의 마음 속에서도 주인공의 마음과 비슷한 감정의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죠. 이처럼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책의 내용을 천천히 읽고 주인공의 감정을 공감하는 동시에 내 마음속 감정을 느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책은 아이에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평소에 느껴본 감정도 있지만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도 있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도 있고요. 이 감정들은 나다움을 만드는 진짜 감정입니다. 책을 읽으며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다면 잘 들어주세요. 만약 이때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평가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감정 일기 쓰기. 아이가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일기 쓰기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친구가 지우개를 빼앗아 짜증이 나기도 하고 선생님이 숙제를 잘했다고 칭찬해서 기쁘기도 하죠. 오늘 하루 아이의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준 경험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게 해주세요. 감정의 변화에 대해 써도 좋고 한 가지 감정에 집중해서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동생이 내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화가 났는데 엄마가 나만 나무라서 섭섭했던 일도 좋고 친구 생일 파티에 가는 날이라 설레고 들뜬 감정에 대해서 써도 좋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잘 잡아내지 못할 수 있어요. 이때 부모가 오늘 느꼈던 수많은 감정 중 하나를 아이에게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엄마가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 오늘따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우물쭈물 하다가 문이 닫혀버렸지 뭐야? 너무 당황스러웠지.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 좀 창피하더라고. 아이는 엄마가 느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데 용기를 낼 것입니다.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했는데도 아이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감정들을 가져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부끄러웠던 감정에 대해 써볼까? 아니면 뿌듯했던 감정은 어때? 부모가 구체적인 감정이 들어간 질문을 하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찾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감정에 집중해서 일기 쓰기를 하고 나면 아이는 자신의 작은 감정들까지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관점을 담은 질문이 다른 생각을 만든다. 전래동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학작품입니다. 그러나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닫힌 결말을 담고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교훈적 메시지가 강해서 아이들이 결말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없죠. 선과 악이 대립된 구조를 이루며 악은 늘 응징을 받습니다. 지나친 윤리의식을 강요하거나 신분차별 혹은 남녀차별의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전래동화를 읽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는 할머니에게 팥죽을 얻어먹은 알밤, 자라, 개똥, 송곳, 절구, 멍석, 지게 등이 할머니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도 오누이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호랑이를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간 오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됩니다. 호랑이는 동아줄이 끊어져 떨어져 죽죠. 전형적인 전래동화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 책들을 읽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호랑이는 왜 매번 당하기만 할까? 똑똑한 호랑이였다면 어땠을까? 호랑이는 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까? 만약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호랑이에게 꼭 벌을 줘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전래동화가 갖는 뻔한 부분을 조금만 비틀면 다른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열린 질문은 아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관점이 다른 생각을 만들죠. 초등 3, 4학년 브릭 독서법. 시대 배경을 생각하며 읽는 반복 독서. 시대 상황이 드러난 책들의 장점.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즘처럼 전쟁이 날 것 같은 뉴스를 보면 조금 무서워. 내가 죽는 것도 무섭긴 한데 그보다 내 가족을 포함한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훨씬 무서워.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교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좀 덜 불안할 것 같아. 그 집 아들 독서법 녹음 중에 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작 13살인 아들의 말에서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방송을 녹음할 즈음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로 뉴스에서는 연일 전쟁을 언급하며 긴장된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아들과 제가 읽은 책 한 권이 뉴스 속 전쟁이란 단어를 더욱 무겁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 집 아들 독서법에서 방송한 권정생의 빼떼기는 전쟁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빼떼기는 순진이네 식구가 키우는 까만 병아리입니다. 이 병아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수로 아궁이에 들어가 화상을 입습니다. 다리에 난 상처 때문에 빼딱빼딱 걸어서 붙여진 이름이죠. 순진이네 가족은 상처 입은 빼떼기를 극진히 돌보며 가족처럼 대합니다. 가족의 보살핌에 힘입어 빼떼기는 힘겨운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 순진이네 가족도 피난을 가게 됩니다. 저와 아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겪었을 아픔이 빼떼기를 통해 전달되는 듯합니다. 빼떼기를 읽고 나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다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읽은 한국 전쟁 책은 내가 전에 읽었던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의 정보 사이사이에서 빼떼기의 모습이 떠오르며 마치 문학책을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빼떼기를 4번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슬픈 내용이었구나, 빼떼기가 불쌍하다, 마음이 뭉클하다 정도의 느낌을 받았지만 읽을 때마다 가족의 의미, 빼떼기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지요. 3번째 읽었을 때 빼떼기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 수 있었어? 아들은 이 질문에 빼떼기가 이렇게 답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계속 살고 싶었어. 순진이네 가족이 나에게 준 삶의 의미에 보답하고 싶었거든. 빼떼기뿐 아니라 시대 상황이 잘 드러난 문학책을 반복 독서 해보세요. 책 속 주인공들의 삶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읽을 때마다 생각의 씨앗이 하나 둘씩 늘어날 것입니다. 아들처럼 주인공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는 생각의 싹이 자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의 질문과 관련된 책을 추천해 주거나 깊이 있는 대화로 아이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전 문학 읽기에 도전할 최적의 시기. 고전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 등의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고전 읽기를 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전 문학은 시대의 인물, 작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시대를 알아야 하고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두뇌가 완전 가동하는 것이죠. 아들이 고전 읽기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19세기 프랑스의 6월 봉기를 소재로 한 고전 문학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역사책을 읽은 후 문학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들에게 권했죠. 머릿속에 장발장이란 이름만 흐리게 남은 저도 아들과 함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이 책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자베르. 정말? 왜? 자베르가 가장 사람 같아. 법과 규칙에 얽매여 사는 사람. 나중에 자신이 법의 노예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살한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은 그가 마음의 무거움을 주체하지 못해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전문학은 책 속의 시대, 시대를 대표하는 등장인물, 작가의 메시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복합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죠. 고전 문학은 등장인물이나 장소,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도 길고 인물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맥락을 놓치면 책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기억하기도 하고 사건의 인과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가끔 생각할 것이 많은 문단을 읽으면 뇌가 뻐근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저와 아들은 그럴 때 수다를 떨며 쉬었다 다시 읽기도 합니다. 뇌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니까요. 고전이 좋다고 욕심내서 다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전은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야 합니다. 시대와 인물을 연결해 보기도 하고 인물과 인물을 연결해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요. 하루에 한 문단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책의 내용을 충분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시대를 넘어서는 철학적 질문에 답하는 연습. 고전문학은 삶의 의미, 인간의 본성, 선악의 문제, 인간의 정체성 등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책 속에서 찾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고전이 던지는 질문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시공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같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은 현실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 던지는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죠. 고전 문학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 가족, 나눔, 행복, 친구 등 아이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주제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화두가 되어왔죠. 다양한 고전 읽기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양한 고전 읽기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가치관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지아들 독서법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